반갑습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경찰이 되실 여러분들, 나는 경찰행정 경채 범죄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옥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행 경채 범죄학 공부의 방향과 요령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와가지고 이제 경행 경채 시험이나 경간부 해경간부 시험에서 범죄학이 필수 과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경찰학이나 형사학과는 달리 기출 문제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막막한 그런 항모지를 개척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방향 내지 경향과 공부 요령을 제대로 정립시키지 않는다면은 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합격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것은 어떤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오로지 그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요령으로 공부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범죄학의 어떤 현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학 출제 자료가 될 수 있는 교재를 모아봤더니 지금 현재까지는 총 14권이에요. 그래서 미국 범죄학 원서를 번역한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학 교재로서 지금 출간되어 있는 이러한 교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범죄학은 방대한 그런 학문이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시험에 적합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또 점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시험 준비든 간에 지엽적이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오히려 득점에는 크게 방해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을 한정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같은 교재 페이지를 가지고도 이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고 또 어떤 페이지는 전혀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27년 사법시험에서부터 이 범죄학 형사정책 강의한 경력을 살려가지고 전문적으로 내가 그것을 한정시키고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나가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방대한 이 내용을 단순히 이제 머리글자 암기법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달 암기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득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암기력이에요. 모든 시험은 최종적으로는 암기력 테스트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험에서 그런 암기력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잘 형성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암기를 접고 쉽게 해가지고 적은 시간을 투자해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은 분량을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제 내가 정말 시험에 꼭 출제될 수 있으면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머리글자 암기법으로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범죄학은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요약서만 가지고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15문항 이상 득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죄학은 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기를 다지면서 기본기가 충실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암기 분량도 줄어들고 또 어떻게 이제 꼬아서 그 출제하든 간에 응용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쉽게 그 득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하고 공부할 때는 단순히 암기식으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그 내 강의의 특색은 해당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책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뒷부분에서 그 내용이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었다 하면 거기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기 싫어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커리가 끝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암기됐다고 하는 사항들이 참 많아지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범죄학, 항상 시험 준비의 그 목표는 합격이기 때문에 합격하려면은 범죄학 20문제 중에서 뭐 14문제, 15문제 맞아가지고는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14문제, 15문제 맞고도 다른 과목을 워낙 그 실력이 좋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구태여 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강의는 18문제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이 범죄학을 이 정도 득점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하면은 시간 낭비하면서 구태여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강의는 아까 말했듯이 이 경간부 시험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경간부 시험은 40문항이고 그 다음에 경영경찰은 20문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내가 이 강의 들으면서 경간부 시험에서 고득점하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경영경채 전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18문제 이상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시험에 있어서는 어떤 그 한 과목 고득점한다고 해서 합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형사학, 경찰학 포함해 가지고 3과목을 합격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합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2년 2차 이 경찰 시험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 이 경찰 시험의 경향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눈에 많이 발랐다고 해서 정답이 탁탁 가려지는 문제는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경찰학이나 형사학 풀 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40문항을 40분 안에 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학에서 이 20문제를 10분 안에 마킹까지 끝내가지고 그 아껴진 10분 이상을 형사학과 범죄학에 투입을 해가지고 형사학이나 경찰학에서 쌓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아껴진 시간 10분 가지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4-5문제를 안전하게 더 득점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학은 나와 함께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 경찰학이나 형사학에 있어서 득점도 4-5문제 정도는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격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과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조했듯이 이 범죄학 이것은 단순 암기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암기하려고 해서는 제대로 함정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뭐 20문제 중에서 적어도 6문제
이상은 이제 이 함정을 유도하면서 응용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히 뭐 10회도 20회 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정답이 가려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기본기를 다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실례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범죄의 기본 지식,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될 거예요. 자, 범죄학 하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최초로 제시한 학자가 누구냐, 이것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형사정책 교과서에서는 토피나르가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그 범죄학 교과서들에서는 이제 토피나르가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의 범죄 인류학파 중에 한 사람인 가로팔로가 범죄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정답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범죄학, 이것은 18세기 고전주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 범죄에 대한 연구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범죄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론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학 하게 되면은 바로 19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그런 학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범죄학에 있어서 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탈과 그리고 비행까지도 연구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일탈, 비행, 범죄는 어떠한 점에서 개념적으로 확실히 좀 구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핵심적인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대비시키고 해야 헷갈림 없이 제대로 이해해 나가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일탈 하게 되면은 비공식적인 사회 규범인 관행을 위반한 행위, 쉽게 말해서 이제 일탈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만 다른 행동 방식을 취할 때 그것을 일탈행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탈, 이것은 이제 항상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모범적인 행동이고 일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 바로 관행에 위반된 일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탈은 상당히 아주 넓은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하게 되면은 이 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아닐 삐자니까. 여기서 이 바른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행이라는 것은 법 위반 행위를 포함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를 보통 비행이라고 하는데, 비행은 특히 이제 이 청소년 비행이 범죄학에서 중요시 되고, 청소년 비행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비행 또는 신분범죄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의비행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성인 같으면 그런 행동이 이 비행이 아닌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비행 또는 범죄시하는 거.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포르노물을 감상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주의비행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 비행,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은 특히 이제 앞으로 소년법과 관련해서 중요시되죠. 그래서 소년법에 관할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 소년으로 한정되지 않고 비행 소년으로 확대가 돼 있다 해가지고 비행 소년에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해야 돼. 비행 소년에는 바로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이렇게 체계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만이 제대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응용 능력까지 기르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는 당연히 공식적 규범인 형사법에 의해서 금지 처벌되는 행위를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그 통제나 비공식적인 사회 규범을 B자를 살며시 빠뜨리는 함정 문제는 자주 그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말장난 함정 가장 기초적인 출제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강의할 때 그런 거 말장난 함정으로 출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 단어들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가 기계적으로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지고 그 초긴장 상태에서 이 100문제를 이렇게 풀 때 바로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탁탁 구분이 되는 것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 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것이 함정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억울하게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항상 어떤 공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주로 직접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범주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죄가 가장 좁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넓은 것이 비행이고 가장 넓은 것이 이제 일탈이다 하는 것을 숙지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 개념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잘 알다시피 형법적 범죄 개념하고 범죄학적 내지 사회학적 범죄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형법적 범죄 개념 이것은 간단하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이렇게 딱 정의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 범죄 개념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범죄학적 개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부를 해봤겠지만 이 범죄학적 개념은 매우 그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암기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범죄학적 범죄 개념으로는 형법적 범죄 개념에 의해 실질적 범죄 개념도 중요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냐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냐 법률적 범죄 개념이냐 사회학적 범죄 개념이냐 이 정치적 범죄 개념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거 범죄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갈등 이론이다 하는 것은 시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내용이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앞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 측면에서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방금 전에 봤듯이 이제 관행이냐 도덕이냐 법률 법 내지 법률이냐 이것을 좀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일탈과 관련해서 관행에 벗어난 행동이 일탈이다 했으니까 그 관행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규범을 말하느냐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어떤 그 규범 이것이 그 관행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의복 양식이라든가 머리 양식과 관련해서 뭐 이 의복 양식 하게 되면 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성은 바지를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그 의복 양식이 있다. 그리고 머리도 여성은 그 길게 늘어뜨리고 길게 기르고 남성은 비교적 단정하게 짧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머리 양식 이런 것들이 바로 관행이죠. 그런데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남성이 뭐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어떤 그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관행의 핵심적인 특징은 위반 시에도 제재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도덕 이것은 이제 그 비행과 관련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했으니까 관행 중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것으로서 집단 생활 질서에 위협이 되어서 금지되는 비공식적인 규범이지 도덕도 공식적인 규범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속임수를 쓴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것은 도덕에 위배되는 그런 거 행동이고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하는 것이죠. 공식적 제재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식적 제재냐 비공식적인 제재냐 아니면 이제 비공식적인 통제냐 공식적인 통제냐 이것은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식적 통제 하게 되면 오로지 형사법에 의한 형사 제재에 의한 통제만 공식적 통제라고 하고 나머지 모두를 다 비공식적인 통제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 제도에 의한 그 통제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제를 제도적 통제라고도 하고 비공식적인 통제라고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개념 이해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도덕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행동을 잘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죠. 그리고 이런 거 뭐 제재, 이것은 보통 이제 처벌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처벌과 보상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 내지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에 있어서 바로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이 범죄 행동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범죄 행동이 부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보상이라든가 제재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그 단계에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준다면은 구태여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암기한다든가 또 그런 것을 이제 살며시 변형시 가지고 출제했을 때 그 함정이 휘말리지 않게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 내지 법률 하게 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벌되도록 성문화된 공식적인 그 제재 규범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제재 규범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로 공식적인 통제다. 공식적인 통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형사 제재에 의한 통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시험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법률보다 더 넓은 개념이 법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법 또는 법령 하게 되면 법률보다는 보통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교재들에서는 법률, 법을 그냥 혼용하고 있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학 이론 하게 되면은 경영 경채 시험 20문제 중에서 금년 경영 경채 시험에서도 범죄학 이론 문제가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범죄학 시험에 있어서 50% 이상이 바로 범죄학 이론에 대한 그 문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범죄학이라는 것은 범죄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거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범죄학 공부가 범죄학에서 범죄학 이론 공부가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범죄학 이론 분류 체계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분했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논리적으로 좀 체계를 세워서 딱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주의적 범죄 이론하고 자연주의적인 범죄 이론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분류 체계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등이 이제 오늘날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초자연주의적 귀신론 이런 것은 거의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바로 자연주의적 범죄 이론들이죠. 그래서 자연주의적 범죄 이론 이것을 크게 구분했을 때 고전주의 이론하고 실증주의 이론으로 구분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전주의 이론도 원래 고전주의 하게 되면 18세기에 성립된 그런 그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론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 18세기에 이루어진 범죄와 형벌 체계를 고전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를 시대 구분해서 보통 고전주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났던 뭐 문학을 고전주의 문학, 뭐 미술, 고전주의 음악 하듯이 고전주의 시대에 나타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이론 체계 이것이 고전주의 범죄 이론이다. 그런데 이제 이 고전주의 시대에만 하더라도 아까 지적했듯이 본격적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범죄학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범죄학이 성립이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지만 지금 편의상 이 18세기에 나타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이론 체계를 고전주의 범죄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것 정도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고전주의 이론이 지금 시험에서 매우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현대화 가지고는 이 재범 방지 대책보다는 예방 대책, 사전 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되는 형사정책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대 고전주의 이론 내지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책에서는 현대 고전주의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신고전주의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고전주의적인 그런 그 논리 체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게 될 것이 뭐 억제 이론이라든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든가 일상활동, 생활양식 노출 이론, 상호적 범죄 예방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고전주의 이론으로서 이번 경영 경체 시험에서도 현대 고전주의 이론에서 억제 이론이 출제가 됐듯이 앞으로 시험에서도 계속 이 현대 고전주의 이론은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된다. 그리고 현대 고전주의 이론의 그 바탕을 둔 그러한 예방 그런 거 방법으로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 이것도 거의 매년 경찰학과 이 범죄학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고전주의 이론과 또 실증주의 이론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자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전주의 이론 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자유의사론 내지 자유의지론의 바탕을 둔 이런 체계이다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실증주의 이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결정론적인 입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정주의라고도 하고 결정론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야. 주의와 논은. 그래서 이 결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체계이다. 그런데 이제 그 결정주의도 이것이 이제 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 강조됐던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경우는 이 엄격한 결정론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nom브로소의 그 생리적 범죄인 내지 타고난 범죄인설 하게 되면은 일정한 신체적인 이상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반드시 그러한 이상적인 행동으로서 범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엄격한 결정주의죠. 그런데 엄격한 결정주의는 오늘날 사회생물학, 사회학적인 그 경향으로 바뀌면서 이 엄격한 결정주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 보통 이 생물학적 결정론은 오늘날 그 중시되고 있다면 무조건 X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그 결정주의적인 관점을 정확하게는 온건한 결정주의 또는 확률적 결정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뭐 미국 범죄사학 이론이건 현대 사회생물학적 이론이건 이런 것은 결정론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온건한 결정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이 그 이해가 돼야만이 앞으로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소개를 했고 앞으로도 또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낮춰서 이제 실증주의론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항상 그 어떤 구분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내용이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고 다른 부분에 또 중첩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이 구분했을 때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했는지 분류했는지 이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기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증주의 범죄 이론을 그 기준할 때 이제 객체 내부에서 범죄적인 요인이 형성이 되느냐, 객체 밖에서 있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을 때 개인적 원인론하고 사회적 원인론으로 구분하죠. 때로는 이 개인적 원인론은 바로 객체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 심리적인 이상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객체 내부에 있다 해서 안내자를 써서 내부에 있는 원인이라는 뜻에서 내인성 원인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환경 제도에 의해서 이제 범죄가 유발되는 요인들 이것은 바로 객체 밖에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바깥의 자를 써서 외인성 원인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말로 개인적 원인론을 내인성 원인론이라고 해도 되고 사회적 원인론을 외인성 원인론이라고도 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할 때는 뭐 학자에 따라서 외인성 원인론으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사회적 원인론으로 또 출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둬야 헷갈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 원인론은 크게 생물학적 이상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다고 보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원인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론은 다른 말로 말해서 신체적인 어떤 열등성, 결함이 범죄 원인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신체적인 결함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데 초점 맞추는 이론이 생물학적 원인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하고 같은 말로 쓰는 것이 심리예요. 정신, 심리적인 어떤 이상이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자 하는 입장이 바로 심리학적 원인론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이 바로 개인적 원인론이고, 그 다음에 요인성 내지 사회적 원인론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학적 원인론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경체 시험에서 20문제 중에서 이 원인론에 할당된 시험 문제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10문제 정도가 이 원인론에서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출제 비중 이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원인론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론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원인론은 출제해봤자 한 문제 정도, 많아봤자 2문제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생물학적 원인론. 그 다음에 심리학적 원인론도 역시 그런 학문적인 특성 때문에 한 문제가 보통 출제될 것이고 2문제 이상 출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8문제 이상이고 출제가 되는 것이 사회학적 원인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학적 원인론을 구분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사회학적 원인론도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사회 구조적 이론과 사회 과정 이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 이것은 이제 이 보편적으로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하위계층, 중위계층, 상위계층으로 구조화가 되는데, 하위계층 사람들은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돈을 버는 데 있어서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위계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회구조적 이론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왜 하위계층 집단들은 중상류계층 집단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나 집단이 왜 범죄율이 높은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구조적 이론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 요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편적 거시적인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구조적 이론을 거시적 범죄 이론이라고 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범죄학 이론 발달사에 있어서 1920년도부터 1930~40년도까지는 사회 구조적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이 사회 과정 이론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회 과정 이론에 있어서는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큰데 어떤 사람은 왜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회 과정을 거치면 범죄자가 되고 어떤 개인은 어떤 사회 과정을 거치면 준법 시민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회 과정 이론 이것은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범죄 원인 파악하는 이론이다 하는 의미에서 사회 과정 이론을 미시적 범죄 이론이라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구조적 이론을 반드시 이해하려면 사회 구조적 이론은 왜 어떤 집단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은가를 연구하는 데 초점 맞추겠다. 다시 말하면 왜 하위계층은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만이 사회 구조적 이론에 속하는 사회 해체 이론이나 아노미 이론이나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나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의 이론 이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에서 이제 응용이 됐을 때도 정답이 쉽게 가려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과정 이론 이것은 아까 왜 똑같은 하위계층에 속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범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 아주 불량한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부분 사람들 범죄를 범하지 않는데 왜 일부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는가. 왜 좋은 여건을 갖춘 중상위계층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범죄를 범하는가. 그래서 똑같은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환경 요인 하에서도 왜 어떤 개인은 범죄자가 되고 어떤 개인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이 사회과정이론하고 사회구조적 이론의 그런 핵심적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면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이제 어떤 이 복잡 다단한 범죄를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이론을, 경쟁적인 이론을 통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의 범죄의 유발 원인이 평생에 걸쳐서 그대로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결혼하고 직장 구하고 뭐 해직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바뀌음에 따라서 한번 청소년기에 형성된 범죄 원인도 계속해서 생애에 따라서 나이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이 발달 범죄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통합 발달 범죄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 출제 경향이 있어서 과거에 형사정책 출제 경향이 있어서는 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이제 형성된 이런 이론 체계들, 이것은 이번 경체 시험에서나 경감부 시험, 해경감부 시험 모두에서 다 통합이론 내지 발달범죄학 이론이 출제가 됐듯이 앞으로 경체 시험에서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새로운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어떤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미시적 이론,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낙인 이론 같은 경우 이 사회 구조적 이론이나 사회 과정 이론이나 구분했을 때 이 낙인 이론은 이 사회 구조적 이론이 아니라 사회 과정 이론에 속하는데 이것을 이제 또 합의론이냐 갈등론이냐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서 분류할 때는 바로 낙인 이론은 합의론이 아니라 갈등론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은 하이문화 이론이지만 앞으로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하고 가장 대비적으로 잘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 하층계급 주요 관심사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코엔의 이론은 같은 하이문화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는 하이문화 이론으로 똑같이 분류가 돼요. 근데 또 다른 기준, 합의론이냐 갈등론이냐에 있어서는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은 합의론에 속하고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은 갈등론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어떤 범죄에도 속하고 다른 범죄에 또 중첩적으로도 속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론, 갈등론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갈등론도 매년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법과 형사사법에 관한 이론, 이것은 이제 뭐냐면 문자 그대로 형법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형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집행되는가. 그래서 형법의 제정 및 집행하는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형법과 형사사법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한범죄학회에서 나온 이 책에 있어서는 이 형법 및 형사사법에 관한 이론, 이것을 형법 작용이론이란 또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이렇게 용어로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연계시켜서 이해를 해야만이 시험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또 공부 분량, 암기 분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된 내용은 내가 항상 그때그때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일탈 및 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 이것이 이제 이 범죄 사회학적 이론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일탈과 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이죠. 일탈과 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은 문자 그대로 일탈과 범죄가 왜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일탈과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일탈 및 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은 왜 형법이 그렇게 불공정하게 집행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죠. 그래서 이 일탈 및 범죄 행위에 관한 이론은 범죄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그런 거 이론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일탈 및 범죄에 관한 이론도 이제 앞으로 기준에 따라서는 합의론에 속하는 이론하고 갈등론에 속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듯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 번만 체계적으로 이해를 갖춘다면은 범죄학은 다른 어떤 이 형사법이나 경찰학보다도 훨씬 쉬운 과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뭐 2022년 경간부 시험이나 해경간부 시험에서도 범죄학이 상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려웠다. 이런 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 경영경채 시험 22년 경영경채 시험에 있어서도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이상 득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과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이 과목 특성이 아주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일상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생소한 그런 용어, 내용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문제의 어떤 그 난도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진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요령 있게 효율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대로 그 방향을 맞추지도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공부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느냐죠. 평이하게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중학교 과정 공부한 사람은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너무 평이한 시험인데 그것이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시험에 있어서 뭐 난도가 얼마나 높았냐 낮았냐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기출문제 해설해 줄 때도 뭐 상급 난도 하급 난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험에 정확하게 합격하려면은 100점을 득점하려면 적어도 120% 내지 130%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시험이라는 것은 쉽고 간편하게 준비해 가지고 쉽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많고 또 좀 어렵게 좀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강조할 것은 항상 합격이지 적당히 좋은 점수 맞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죄에 대한 그 대책 그 구문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이 예방 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 이걸 구분이 될 텐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특히 강조가 되는 것이 이 예방 대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셉테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통적인 경찰 활동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 내지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그 강조되는 것도 바로 예방 대책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사 제재에 의한 대책과 형사 제재 비형사적인 제재에 의한 그 대책 이렇게 구분할 때, 그래서 형사 제재 하게 되면 바로 형벌이나 보안 처분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으로 중시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범죄가 범해진 이후에 형사 제재에 의해서 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이 다이버전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비형사 제재, 형사 제재 아닌 방법에 의해서 재범을 방지하는 그런 거 수단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형사 제재에 의한 대책이냐 비형사 제재에 의한 대책이냐 이런 것들도 사전 예방 대책, 재범 방지 대책 이런 것하고도 이렇게 잘못 하게 되면 복잡하게 혼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초적인 개념으로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두면 아주 간단하다 하는 거. 그다음에 형사 제재에 의한 그 대책
있어서 형벌에 의한 그 대책과 보안 처분에 의한 그 대책.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형사법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듯이 형법에서는 형벌만을 그 규정하고 있지, 형법 51조에 있어서 형벌로서 9가지 형벌을 그 규정하고 있지, 우리 현행 형법에 있어서는 보안 처분은 규정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보안 처분은 여러 가지 그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형벌과 보안 처분 구분하는 거, 이것은 자주 그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형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책임이죠. 그래서 책임 없이는 형벌 없다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안 처분에 있어서는 이 책임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건 틀린 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 처분은 책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형사제재다.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제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형벌은 과거지향적 제재요, 보안 처분은 미래지향적 제재다. 그래서 보통 이 보안 처분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것을 예방하는 것 처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강제적 예방 처분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 한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보안 처분 이렇게 도입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주로 이런 거 형벌과 보안 처분과 관련해서도 주로 어떤 것이 그 시험에 그 출제되는지 이런 것이 좀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범죄학은 출제 경향,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22년에 치러지기 시작한 이 경찰 범죄학에 있어서 이 경찰 간부 시험 맨 먼저 실시가 됐죠. 그래서 경찰 간부 시험에서 현행법에서 전혀 출제가 안 됐어요. 보안 처분 관련 특별법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경간부 시험 72기 경간부 시험에서 전혀 출제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2년 여러분들 경영 경체 시험에 있어서 20문제 중에서도 이런 거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경찰 범죄학 시험에서는 현행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경찰 간부 시험 해설 강의 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줬어요. 앞으로 이 금년에는 이 현행법에서 출제가 안 됐지만은 다음 시험에서도 현행법이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현행법 얼마든지 그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들은 그런 거 가능성을 대비해 가지고 이제 현행 법률에 관한 거 공부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학 시험이라든가 형사학 시험처럼 지엽적이고 사무적인 어떤 조문 가지고 뭐 필요적 규정이냐 의무적 규정이냐 뭐 숫자가 뭐 3이냐 5냐 막 이런 것까지 너무 지엽적으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그 현행 이런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된 그런 그 핵심적인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출제가 될 수 있다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타난 것이 어디였냐면 이번에 10월 1일 날 치러진 해양경찰 간부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9문제가 현행법에서 출제가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출제 경향,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법이라든가 경찰학처럼 출제 경향이 딱 정형화되려면은 이 범죄학은 적어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가야만이 이제 이 출제의 어떤 방향, 틀이 딱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 편차, 아까 말했듯이 5문제 이상 점수 편차는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어떤 교재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시간 치열하게 공부해 놓고도 어떤 사람은 합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짧은 기간 내에 내년에 합격을 이룰 것이냐, 이런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그 강의에 있어서 교재를 내가 소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경영정체생들은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학과목으로 범죄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경감부 시험에서 문항수도 20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교재는 이 한 권으로 끝내는 경찰범죄학 워크북 이것 가지고 기본 교재를 삼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교재를 보게 되면 OX 핵심 체크하고 그다음에 출제 길라잡이 문제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경감부 시험하고 경영경체 시험 기출문제 금년거 해설까지 돼 있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 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주교재로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 기본서 한 권으로 끝내는 경찰 범죄학 기본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워크북 가지고 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서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설명이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본서는 이 그냥 교과서의 그 기본서하고는 다르게 요약서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서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만 선별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은 다 밑줄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잃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감부 시험은 1순환, 2순환, 3순환으로 이렇게 커리가 짜여져 있는데, 이 경영경체 시험 이것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1순환과 2순환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 횟수도 경감부 시험에 있어서는 기본 1순환 강의가 26회였죠. 1회당 4시간씩이죠. 26회가 됐고, 근데 이제 이 경영경체 시험은 대폭 줄여가지고 18회로 1순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도 경감부 시험 객관식 문제집하고 이 경영경체 객관식 문제집이 따로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경감부 시험에 비해서 경영경체 문제는 상당히 크게 줄어서 출간이 돼요. 그래서 2순환에 있어서도 이 경감부 시험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강의 횟수도 줄여서 14회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내가 주의할 것은 공부라는 것은 지나치게 깊이 있게 넓게 공부하면 오히려 득점에는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내가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들만 공부하려고 해라. 그렇지, 내가 강조하지 않는 내용 개별적으로 그냥 자기가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파고들고 또 이 기본교재나 이 워크북에 없는 내용들 이런 거 다른 문제집에서 갖다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이러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렇지만은 내가 강조하는 대로 내가 제시하는 문제만 풀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공부하면, 지금 22년 금년도에서도 입증이 됐잖아요. 그 많은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내 강의 이번에는 진짜 기출문제도 전혀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경감부 시험이나 경영경체 시험, 해양간부 시험에서 내가 강조했던 내용이 100% 다 출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나는 그건 장담 못해. 그렇지만은 내가 장담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영경체 시험에 있어서 20문제 중에서 18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득점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문제 정도는 이 강의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든가 교재에서 벗어난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문제는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시험 합격하는 것은 누구나 합격생들이라면 반드시 맞춰야 할 내용 공부해가지고 실수 없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득점을 해야 합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내용, 만점 방지용으로 변별력 차원에서 지엽적이고 세부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정말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춰야 할 그런 공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는 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기에 합격하려면은 대담해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뭐 전문 지식은 없으니까 전문 강사 아니 내가 제시하는 그런 그 내용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같은 그 지식 내용 가지고도 계속 그걸 반복할 거야. 이것은 출제 심리학상.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사법시험에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출제 심리학에는 내가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자부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험이 내가 강의해서 이 공부한 내용에서는 주로 어떤 것이 선지로 선별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별될 수 있는 선지들 이런 것은 이제 워크북에서 OX 지문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함정 패턴도 주로 이 내용 가지고는 아까 비공식적에서 공식적으로 살며시 빼뜨린다든가 자유의지론 이 고전주의론은 이 자유의지론이니까 비결정론인데 그것을 살짝 B자를 빼고 결정론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함정 패턴들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거 함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있어서도 어떤 그 똑같은 조문 가지고 출제자들은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할 것인가 이것은 거의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강조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만 충실하게 해라. 그리고 구태여 삼순환 경영경제 시험에서 삼순환이 없다고 해서 경간부 시험에 그 삼순환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1순환, 2순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38문제 이상은 확실하게 득점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왕 나를 믿고 선택한 강의라면 나하고 호흡을 맞춰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내년에 2023년은 우리가 확실하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이 돼 있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여기서 OT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주 이제 월요일 날 그 촬영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매주 4시간씩 해가지고 이 강의가 올라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강의 꾸준히 이렇게 커리대로만 반복해서 따라가면은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한 거예요. 자, 우리 반드시 합격을 이뤄냅시다.